네, 6번째 주 두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IMF 때도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IM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개인들도 그렇고 많이 파산을 하기도 하고, 기업들도 많이 파산을 했죠. 그 와중에 또 IMF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한번 살펴보시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 코로나 사태 통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행업체라든지 항공업체라든지 또 상당히 많은 뭐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20, 30% 폭락을 했다가 뭐 회복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어떤 업체가 지고 어떤 업체가 떴을까요? 자, 진 업체를 보면 어떤 업체가 지었을까요?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에 미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해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노동시장이 보다 경직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또 해고라든지 이런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업체가 뜰 것 같아요? 어떤 또 업종이 뜰 것 같습니까? 최근에 이제 찾아보니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뜬 업체가 있어요. 원격 의료업체라든지 특히 화상업체들, 뭐 나스닥에 올라가 있는 어떤 줌이라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 줌이 그 줌 회사가 아니랍니다. 그 줌 회사의 주가가 10배가 뛰어대요. 줌 화상회의라는 그 줌이 있죠. 그 줌과 지금 나스닥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똑같은 줌은 그 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뜸이 되고, 또 뭐 어떤 업체가 떴을까요? 특히 뭐 우리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용산시장이라든지 전자센터 같은 경우 하더라도 마이크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영상 장비와 관련된 많은 업체들.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가 막 이렇게 또 모자라기도 하고, 우리나라 학생들도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시작됐죠. 영상 강의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영상 강의가 막 뜨기도 하고, 다양한 그 재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회나 종교단체도 가보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도 사람이 굉장히 막 그 주일날 주차장에 사람이 정말 차가 정말 들어갈 틈이 없이 굉장히 붐볐는데, 큰 주차장을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모여야만 되는 데였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추후에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느 교회들 보면은 이제 특정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 설교 올라온 것 중에서 좋다는 설교를 여기저기 듣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다녔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네라고 해서 새로운 교회라든지 새로운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기존에 막혀있던 눈이 많이 터지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종교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재편되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해가지고 제가 주말에 좀 살펴봤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분이 실제로는 이제 사업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주주인데, 빌 게이츠가 아주 오래전에 예측들을 했었어요. 아마 4, 5년 전에 바이러스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상당히 국가들이 예측을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예측을 했던 적도 있고요. 빌 게이츠가 그리고 이제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가 제시하는 것은
몇 가지 또 대안들도 제시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좀 끔찍한 거는 어느 소설이 있었어요. 소설인데 1981년에 있었던 그 소설이 있었는데 소설 자체가 지금 있는 코로나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한 소설도 있었어요. 네. 또 최근에 보면은 해외 유학을 되게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나 또 상당히 많은 중년층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친구도 뭐 좀 선배죠. 굉장히 정근업계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져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하셨어요. 뭘 준비를 했냐면은 이제 한국은 좀 떠나서 좀 괜찮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하면서 그분이 타겟팅한 나라가 사실은 미국 뉴욕이었어요. 지금은 재산을 거의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반쯤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 중간이나 6월이나 뭐 늦어도 9월까지는 떠나겠다라고 준비했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인터넷에 좀 올리겠지만 몇 가지 제가 자료를 올리겠지만 뉴욕이라는 도시가 뭘로 변하고 있죠? 우리가 꿈꾸고 선진국이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괜찮게 성공하신 분이 난 이제는 승리해서 여생은 뉴욕에서 살겠다고 했던 분이 요즘 같은 의료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뉴욕에 보면은 이제 섬에서 한 섬 전체가 계속해서 이제 시체를 묻는 거의 뭐 냉동 보관으로도 관을 보관하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하루에 2,000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로 우리가 지목되었었죠.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환자가 많은 나라로 굉장히 우리 4,000명, 5,000명 하던 시절에 전 세계가 정말 한국은 니네 오지마 해가지고 전국 전 세계 한 150여 개국이 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입국도 하지 말아야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는 굉장히 수모를 당했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루에 2,000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2, 3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미국에 하루에 2,000명이 발생하고 그나마 시체를 보관하기는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게 불과 2달 전에 나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못 살겠고 가야 되겠다 라고 했던 거죠. 또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현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우리를 굉장히 자학하면서 굉장히 우러러 봤어요. 미국도 우러러 보고 유럽도 우러러 보고 뭐 프랑스, 영국 등등을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칭송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 사태를 보면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사실은 다보스 포럼에서 몇 년 전에 예측했던 게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 되는 거예요. 노멀이라는 거는 일상화 된다는 거고 표준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뉴가 붙어요. 뉴노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표준이 아니라 지금 뉴노멀은 뭐냐면요. 사실 옛날에 뉴노멀은 뭐였어요? 고령화, 저성장, 그리고 각자 도생. 뭐 요 정도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거는 좀 한계가 도달한 것 같다. 저성장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나 이런 쪽은 개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드니까 각자 알아서 개인의 생명을 보장해야 된다. 스스로 그 생존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그렇듯이 저성장이나 고령화는 그렇듯이 치더라도 각자 도생이라는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최근에 보십시오. 자, 정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유럽도 마찬가지죠. 자, 아팠을 때 환자가 수십만 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누가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다보스 포럼에서 벌써 10년 전에 예측했던 게 각자 도생이었어요. 세이프티는 네가 알아서 보장을 해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됐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다보스 포럼에서 하나의 의제로 들었어요.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분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안전과 국가가 지향하는 것들이 목표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개인들의 욕구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각자들이 알아서, 그리고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사는 동안에 그 생존을 보장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노인들은 누구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자기 자식이 내 노후를 보장해주겠지 이랬어요. 형제, 자매 어쩌면 이런 쪽에 의존을 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농경문화 쪽이어가지고 가족 중심이나 또 시족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서로 상호 의존을 했죠. 지금 어떻게 돼요? 형제가 형제 간에 서로 재산 싸움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돼요. 왜요? 아버지가 원래 60, 70이면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아들이 70이고 아버지가 95이고 아들은 또 40, 50이 또 아들이 또 앉아 또 있고 손주가 그 밑에 있고 남아있는 재산은 뭐예요?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집 한 두 채를 가지고 누가 생산하는 거예요? 누가 투쟁을 하는 거죠? 만인의 투쟁이 가족 간의 투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 서로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패밀리가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사회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각자 도생행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태가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휴지를 구한 사람과 구하지 못한 사람, 의사를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 앰뷸런스를 탄 사람과 타지 못한 사람, 심지어는 인공호흡기를 확보한 사람과 확보하지 못한 사람. 뭐 얼마나 이렇게 충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봤던 이상향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이상향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이상향이 바뀐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코로나 이유를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산업의 재편은 참 여러 가지예요. 산업이나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재혼을 중매하는 시장을 상상해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제가 1964년생인데 자, 제가 한 10살, 15살 때 10몇 살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시골에 누가 이혼을 해서 돌아왔다 그러면은 그 온 동네에 그 집안에 수친 거예요. 막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시골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 도시로 전전한다든지. 심지어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서울 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신림동에 살았는데 그 동네 전체에 이혼하고 집에 돌아왔다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게 집에서 밖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말을 못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혼이 굉장히 일반화가 됐어요. 노멀이 됐어요. 뉴 노멀이 됐어요. 그리고 이혼을 한 사람끼리 중매를 해주기도 하고 또 이혼을 한 사람 또 서로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고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어요. 자, 뭐가 바뀐 거예요? 자, 워낙에 이혼을 하니까 시장이 생긴 거예요? 시장이 생기니까 이혼을 한 거예요? 어느 게 먼저일 것도 없이 그냥 일반화가 됐어요. 드라마 같은 경우도 뭐예요? 지금도 가장 인기를 누리는 몇 가지 드라마 보면은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기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정상화가 됐죠. 자, 직장을 옮기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젊은 시절에 직장을 몇 번 옮겼는데 되게 뭐라 그랬어요, 어른들이. 뭘 그렇게 옮기냐 이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 외국계 정근회사에 있었는데, 외국계 정근회사 같은 경우 옮기는 걸 2, 3년에 한 번씩 옮기는 걸 거의 어떠면은 몸값을 제대로 받는 거의 순환이라고 할까요?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외국계 쪽에서는 이미 몇 년, 2, 3년 또는 5년 단위로 옮겨가는 걸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을 옮기면은 직장을 옮기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요,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을 옮기는 자체나 이런 것도 크게 이렇게 쥐약시한다 그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거나 이러지는 않죠. 자, 코로나 이후가 그 나라에 관해서도 굉장히 시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미국 유학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1년 등록금이 6만 5천 불이에요. 등록금이 8천만 원이에요. 생활비까지 대충 보통 반값 이상 물에다가 하면은 보통 한 달에 하면 얼마쯤 들어갈까요? 한 6천 불, 7천 불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 6만 불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둘이 합치면은 한 2, 3만 불 들어가잖아. 한국으로 하면 1억 5천이 들어가거든요. 1억 5천에 돈을 내고 미국을 갔어요. 근데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으로 받고 있어. 그러면은, 1억 5천을 냈는데, 1년 동안 수업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인터넷에 이런저런 자료 보면 되지. 미국에 가서 수업 못 듣는 거에다가 괄시까지 받아가잖아. 원래 소수민족이라도 괄시까지 받았던 이유는 그나마 거기서 수업 통해가지고 친구도 사귀면서 미국 교수들도 만나고 문화도 배우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미국의 뉴욕에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죄송합니다. 방구석이 아니고 방 안에 있는데 아무데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전화를 하더라도 잘 오지도 않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있는 그 사망자의 숫자가 노숙자도 마찬가지고 캘리포니아 같은 게 노숙자가 굉장히 많은데 사망자의 숫자가 흑인이 백인보다 3배가 높아요. 그럼 황인종은 인구 통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아마도 흑인보다 크게 높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구조를 받을 가능성이 백인들보다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을 가거나 선진국을 가서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뭔가를 꿈꿨던 거는 보다 나은 웰페어, 보다 나은 안정과 후생을 위해서 갔는데 현실을 보니까 보다 나은 안정과 후생은 굉장히 없는 거죠. 이게 뭘 가져올까요? 새로운 이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징기스칸이 유럽을 쳤을 때 유럽 전체가 움직였잖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쳤잖아요. 그 이후에 뭐가 나올까요? 제가 잠깐 재혼 시행을 얘기하면 재혼에 관한 사고들이 바뀌니까 재혼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재혼 시장부터 시작해서 재혼 환경부터 시작해서 한가족 가구부터 시작해서 자 먹는 게 바뀌죠. 주거가 바뀌죠. 패턴이 바뀌죠. 직업이 바뀌죠. 재혼이라는 아주 작은 테마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걸 많은 걸 바꿨어요. 결혼에 관한 관념, 이혼에 관한 관념, 재혼에 관한 관념이 바뀌니까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엄청 바뀌었어요.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수만 명이 죽는 이 임팩트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꿈꾸던 이상향이 바뀌었어요. 상당히 바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 중소기업을 컨설팅을 하거나 자문하거나 운영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주목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자, 기업인이라는 그 관점에서도 잠깐 봤지만 우리가 기업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기업만 운영하는 이유로 봤을 때 기업은 왜 기업인가 했을 때 기업의 목적들이 있겠죠. 사업에 이 기업의 목적이 있고 목적 이 위에 기업은 미션이 있다는 있어요. 사명이라고 했죠. 네. 어쩌면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들에 관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아마 재편될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실 학과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학교 행사나 등등 참석해 보면은 굉장히 반듯하고 예쁜 남학생, 여학생들이 안내를 해요. 굉장히 유니폼을 예쁘게 입고. 우리 학교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요? 항공서비스학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고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좋은 데 취직을 많이 하고 특히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부터 시작해 외국계 항공사도 많이 취직하고 호텔도 취직하고 그래서 이 학과가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어요. 자, 코로나 사태가 뭘 가져왔을까요? 항공사 다니는 직원들의 70%를 강제 휴직을 시켰어요. 무급 휴직을. 지금 휴가예요, 2달간. 그러면은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신입 직원을? 올해만 하더라도 아마 수시 모집인가? 13대1 경쟁률 20대1 막 이래요. 가장 인기 있었던 학과가 그 취업도 가장 잘 됐어요. 재학률도 가장 높았어요. 이 사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우리 학과도 다시 재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특히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산업의 패턴과 산업 트렌드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가 불러올 산업 트렌드 변화는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 초기 때 갈팡질팡하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 중간 이후에는 진단 부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응을 가장 잘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그리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코로나 환자 발생이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환자들의 동선이라든지 환자 관리라든지 치료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지금 연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양질의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차별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관리를 잘하더라.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투명하더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사재기도 하지 않더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만약에 미국 같은 데 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자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크게 사재기도 많지도 않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왜 사재기가 없을까요? 왜 사재기가 없었어요? 사재기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재기가 없는 어쩌면 가장 큰 거는 우선은 첫 번째는 경험이었어요. 메르스나 몇 가지 사태가 있었을 때 사재기 굳이 하지 않아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는 경험이 하나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 세 가지를 다 겪은 나라는 없어요. 메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었죠? 사스가 있고 메르스가 있었고 코로나가 왔는데 사스와 메르스를 한꺼번에 겪은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거 다 겪었어요. 그때 나름대로 대응체계를 만들었고 그때 사람들도 경험을 했어요. 사재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겠네. 그때 사재한 거 가지고 한참 먹느라 한참 보냈어요. 다 못 먹었어. 괜히 뭐 썩어나가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로켓 배송을 비롯해서 배송 시스템이 나름대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물론 뭐 아마존같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해가지고 미국 같은데 굉장히 잘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못지않게 굉장히 배송업체가 몇 개가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배송을 하고 주문하면 즉시 오는 그런 배송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기 때는 그랬지만 약간 우왕좌왕하게 됐지만 그 다음에 진단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런 진단 시스템이 있었고요. 초기 때는 만약에 이렇게 일정한 사람들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천안에 공무원 연수원, 경찰 연수원에 잠깐 좀 한 2주간 격리하겠다고 했더니 천안 전체가 막 대모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도 진정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수용하고 이 산업이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한국이 차별화된 우월성을 보인다면 진단키트는 굉장히 좀 성공하고 있거든요. 이 여파에 한국의 화장지가 좋더라. 한국의 화장지를 주문해들이 괜찮게 빨리빨리 오더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는 물자, 마스크라든지 등등에 관해서 여유가 벌어졌을 때 수출을 한다든지 굉장히 안정화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있는 건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인적 자원에다 플러스 알파를 보탠다면은 한국의 코리아는 원래 디스카운트였어요. 한국의 원래 제품 가격이 100이라면 깎아버렸어요. 니네는 불도면 가니까 못 믿으니까 해가지고 깎았는데 이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많이 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진단키트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사재기 안 한다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자가격리를 준수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조금 더 차별화를 한다면은 한국의 코로나 이후에 산업이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잠깐 이용되다 끝나버리면은 의미가 없는데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게 사실 소프트 파워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걸 가지고 아카데미 상을 대거 수상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K-팝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또 동남아를 비롯한 뭐 심지어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에 이제 히트를 하고 있죠. 이런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악재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투명성과 이 속에서 보여주는 성숙도와 우수성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잠깐 보여주는 제품의 우수성을 만약에 이번에
체계적으로 잘 보여준다면은 이스라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듯이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경기식이에요. 지금 미국 하면 대단한 나라다. 뭐 인권이 보호되고 뭐 엄정이 안정된다. 이런 거 다 없어지잖아.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스페인 하면 휴양 도시가 어쩌고 이태리 하면 뭐 대단한 다 무너지고 있어요. 내 목숨이 뭐 몇만 명이 죽는데 그게 이제 이태리 가고 싶겠어요? 스페인 가고 싶겠어요? 미국 그렇게 우상화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각자 도생 중에서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의 마지막에 생지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한국이 이번에 생존을 굉장히 우아하게 잘하는 체계를 갖춘다면은 그리고 이번에 이 생존하는 과정을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확실하게 조금 더 체계화해가지고 글로벌로 한다면은 상당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특히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예요. 대량의 제품, 이번에 코로나 진단키트 보면 알다시피 20여 개 업체가 만들었고 4개 업체가 승인을 받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대규모 업체들이 아니에요. 매출액 500억 내외, 시가총액 500억에서 한 2, 3천억 내외 업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활약을 무슨 활약을 했어요? 세계의 수조원 기업 못지않게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가장 우수한 애들이 특히 이공계 애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굉장히 우수한 애들 의대 가는 게 엄청 문제점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의료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로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타 대형이나 이런 등등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우수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몰려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산업 전반이 만약 발전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도약의 기회가 아닐까. 실제로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중앙병원이 몇 가지 병원에서는 삼성이나 몇 군데 우리나라의 큰 병원 같은 데서는 사우디의 왕자들 같은 경우에 전용 비행기로 200명, 300명이 와요. 왜 200명, 300명이 오냐고요? 부인이 15명에다가 그 시종들을 합쳐가지고 200명, 300명이 단체로 들어와가지고 미래오토 한두 층을 다 통째로 잡고 진단을 받고 이랬거든요. 건강진단. 한 명당 2천만 원이래요.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받고 이러거든요. 그게 한국이 굉장히 정밀하게 잘 돼 있는. 이번에 통해가지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사태 등등 통해서 보여준 우수성하고 원래 한국에 있는 엑스레이라든지 기타 MRI라든지 이런 의료 정비라든지 전문화된 의료 기술들 그리고 암의 몇 가지 부분에서 수술의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계된다면은 우리가 어쩌면은 바이오라든지 몇 가지 산업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기회는 위기 다음에 찾아와요.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또 기업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전쟁 때문에 왜 그러느냐? 많은 군수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전쟁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군수 산업이 일반 산업으로 발전되는 거죠. 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변신하는 거고, 잠수함을 만드는 회사가 뭘로 변신하는 거죠? 배를 만드는 회사를 변신하는 거고, 이런 등등의 기회가 있듯이 그래서 전쟁에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기회를 가져오듯이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이런 위기가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특히나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